분산해놨던 어떤 섹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빠지고 있고 그 상황이 터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면 계속 그 분야의 비중을 올리는 거죠. 네. 가장 좋은 수비수는 네. 배당이 어마어마하게 센 종목입니다. 퍼 1, 2가 내년에도 퍼 1, 2고 내후년에도 퍼 1, 2가 확실한 거. 그러니까 막 시장이 많이 오르면 수비수 포지션을 조금만 늘려놓고 시장이 좋을 때 좀 빼놓죠. 그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결정은 본인의 뇌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지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감정이 휩싸이지 않아야 되고 좀 차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런 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투자에서. 그게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잘 됐을 때는 되게 대박이 되는데 네. 잘 안 되면 멘탈이 흔들려요. 그 막 배팅이라고 할 만한 것들. 네네. 뭐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누구한테 들었는데 저 사람은 원래 투자 잘하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주가가 빠졌어. 더군다나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보다 마이너스 20% 됐어. 근데 거기에 레버리지를 실어서 막 사면 그 고수분은 분명히 다른 종목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나는 하나만 선택해서 극단적으로 갔을 때 성과가 좋아도 문제, 성과가 나빠도 문제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또 기대게 되죠. 네. 또 그렇게 되니까 내가 채운 거 없이 그렇게 가니까 복리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뇌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경험은 이제 지식, 책, 좋은 책은 항상 나한테 판단을 도와주는 뭐 나침반 같은 건가요? 네, 뭐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맞습니다. 그 형님도 독서 토론 뭐 이런 네. 것도 스터디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근데 아까 제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형님 그 회전율이 네네.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네, 초반에는 네. 좀 매매 좀 하죠. 매매 좀 많이 하죠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형님 기준에서 매매를 좀 많이 한다라는 건가요? 일단 절대적인 기준의 어떤 회전율? 네. 대충 이런 건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100% 정도는 했어요, 회전율이. 그러니까 네. 100%라는 게 내가 1억 있으면 1억을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거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회전율 100%는 거의 한 달 만에 넘을걸요? 그래요? 지금 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연. 연간 100%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래요? 예. 15년부터 19년까지는 거의 한 10%? 뭐 이 정도 됐었던 것 같고. 그거 거의 매매를 안 하셨다는 건데. 네네. 근데 회사만 좋으면 되니까. 20년부터는 조금 투자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좀 사는 연습. 네. 그러니까 알고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걸 행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서 회전율이 좀 높아졌어요. 아마 작년도에는 아마 100% 넘었을 거예요. 넘었을 거예요. 내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한 100% 훨씬 넘었을 거예요. 올해 지금 아마 100%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뭐 11월이니까. 네네네. 100% 정도 됐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MTS나 HTS 보면 이제 본인 회전율이 나오니까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제세 공과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 해야 돼요? 뭐 증권사에 주는 수수료, 거래세, 유관기관 수수료 요거 한번 뽑아 보시면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회전율이 연간 뭐 100% 남짓 된다라는 거는 거의 매매 안 하신다는 건데, 진짜. 네.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올해, 이번 달 들어서인가요? 하루에 거의 0.2%씩 반도체를 더 샀거든요. 저 그게 여쭤보려고 그랬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거의 소수점 단위로 계산을 해서 배분을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뭐, 맨날 저는 이거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더 사야겠다. 네네. 얼마치 더 사, 이게 아니라. 네. 완전히 이제 밸런스를 쫙 맞춰놓고. 네네. 여기에서 하루에 0.2%씩 이쪽으로 더 사. 네. 그래서 제가 원래 반도체가 내년 3월까지 안 오르면 한 5, 60% 정도 되게 선을 그어놓고 하고 있었어요. 네. 비중 조절을? 네네. 내년 3월? 네. 그래서 왜 3월이냐면 반도체가 6개월에서 9개월 선에 가잖아요. 네. 떨어진 것도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오른 것도 그렇게 오르면
내년 12월에는 네. 혹은 2023년에는 반등을 한다면 내년 3월부터는 오를 거다. 네, 그러면 길게 계속 그래서 오늘 오르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저한테. 너무 또 빨리 오르는 것 같아서 네네. 3월까지 더 채워나가야 되는 네네. 계획을 세워놨는데 네네. 이야 대단하시다. 그럼 그 비중을 이제 금액 대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엑셀 정리하신 다음에 하루에 얼마씩 더 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대충 근데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네, 뭐 매일 엑셀을 볼 필요는 없고 거의 보면은 뭐 알죠. 아니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좀 그러니까 알죠.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안정 속의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바뀐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수익률도 되게 좋은데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이제 좀 네, 되시니까 네, 예. 안정하게 벌어도 되니까. 예. 네. 진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트 관리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네. 개인 네. 투자자분들은 비중을 이렇게 소수점 단위까지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든 건데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운영 자금이 1억일 때하고 10억일 때하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네. 매매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음, 포트폴리오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복리로 취한다라는 게 아마 서서히 이렇게 자기 자금이 늘어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이게 조금씩 달라져요. 네. 그럼 여기서 약간 실전 팁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면 뭐 이거는 예고에도 없던 건데 금액이 정말 작은 분들 네. 2030 세대 네. 거의 이제 사회초년병 거의 뭐 한 투자금이 한 몇천만 원 한 초반대 요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그런 분들은 한 뭐 세 종목, 다섯 종목 안에서 하시면 돼요. 압축 네, 압축해서. 듣고 계시죠? 네. 저희 압축 못하고 계신 분 듣고 계시죠? 세 종목, 다섯 종목. 백화점 예, 백화점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개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지금 적합한 놈을 고르는 연습을 하셔야죠. 오늘 골라놓고 또 뭐 매일 하기는 어려우면 일주일 후에 다시 봐서 내 풀이 10개가 20개가 됐으면 그 중에서 왜 좋은지 왜 나쁜지를 하는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이 결국은 오로지 내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내 실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해도 되고 성공해도 돼요. 근데 그게 내 자유의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의사결정으로 해서 무언가가 되면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을 때는 왜 잘못되는지도 복귀해보고 내가 왜 10개 중에서 왜 3개를 이걸 골랐지? 이거는 왜 안 골랐지? 내가 여기서 실수했구나. 그런 걸 하면 되고 또 그 10개를 고르는 것도 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골라가는 작업들을 하셔서 하시면 되죠. 그 중에서 계속해서 옥석을 가리고 네. 이걸 직접 내가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하는. 네네. 근데 대신 업데이트 해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사놓고 나서 그냥 방치. 야,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는데 50,000원 되기 전엔 절대 안 팔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네.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게 50,000원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는데 혹은 이거는 50,000원까지 갈 건데 시간이 좀 남았어. 저쪽 거는 바로 갈 수 있는 거가 있네. 그러면 일부 또 그쪽을 사면 되고.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서 종목을 늘려가는 게 제일 좋죠. 요거는 이제 작은 금액이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였는데 사실 큰 금액인데도 자유의지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2억 정도까지는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 5종목이면 되지 않을까요? 네, 5종목. 1, 2억도 5종목. 네, 5종목, 6종목. 근데 이제 그거는 그분이 예. 시간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종목을 하려면 10종목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종목의 풀을 개발하고 이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하루에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인 사람하고 5시간인 사람하고 풀은 달라질 것이고 풀에서 골라내는 종목의 질도 달라지겠죠. 여기서 2시간, 5시간 요거는 이제 매매하시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자료 찾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순수하게. 네네네. 그래서 본인의 투자할 수 있는 시간에 달려 있다,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니까 2시간이면 14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시간씩 하고 주말에 몰아쳐서 하면 2시간씩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하루에 2시간이면은 1년이면 700시간이란 말입니다. 예, 예. 우리가 한 종목을 공부하는데 처음에 한 30시간, 50시간 이렇게 걸려도 예. 나중에 속도가 좀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시간 내외로 되면 50개 종목을 제가 할 수 있죠. 1년에. 여기에서 하나의 기업을 30시간 공부한다는 거에서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아니 무슨 회사 제주도에 있는 회사 탐방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한 회사를 30시간 네.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놀라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진짜 오래 걸렸어요. 한 20일 정도 하루에 한 7, 8시간씩. 하나의 회사요? 네. 10년치 재무제표의 분기보고서의 모든 항목을 정리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예. 그래서 그게 막 그냥 유형자산 변화, 뭐 재고자산 변화, 그러니까 정말 다. 예. 그래서 시트가 한 30장씩 만들었어요. 엑셀 시트를. 한 개 기업의 엑셀 시트를. 예. 30개씩 만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요즘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안 할 텐데.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편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좀 지나가고, 네. 내러티브 시대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처음에도 내러티브 앤 넘버스. 넘버스를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러티브에서도 넘버스가 만났을 때 그 파괴력이 크지 않습니까? 네. 주가 상승률이 큰 거니까. 그래서 내러티브를 하더라도 그 완성은 넘버스가 해주는 거니까 넘버스의 변화는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보다 넘버스의 역할은 줄어들고 내러티브 역할은 커지고 있다. 그 내러티브 역할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선 네. 내 뇌가 더 말랑말랑하고 신선해야 되는데 내 뇌를 말랑말랑하고 신선하게 하는 우리의 습관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봐야죠. 그래서 기업 분석의 어떤 뭐 스타일도 과거보다는 네. 조금 더 뭔가 미래 비전, 네, 내러티브로 넘버스,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러티브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 작은 금액, 약간 몇 천만 원대, 뭐 한 3, 4천, 5천, 뭐 요 정도도 조언을 드렸고, 한 1, 2억 정도도 조언을 드렸고, 근데 또 의외로 한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면서 여윳돈으로 5억, 10억 이렇게 굴리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사업도 하고 있고 자영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큰 돈을 굴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맡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좋은 그러네. 운영사에. 사모펀드에도 맡길 수 있고. 네네. 여기 지금 와이스트리트에도 좋은 대표님들 많이 아, 출연하시니까. 그렇죠. 네. 네. 그분들이 또 이제 뭐 클로징 하신 분도 있고 또 재오픈 하실 테니까 또 언젠가는. 네. 맡기는 게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돈을. 물론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선 그게 내 자산의 5%밖에 안 돼. 이러면은 직접 해도 되죠. 그죠. 네네. 뭐 5%가 뭐 잘못돼봤자 뭐 깡통 같이 할 테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 실력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그게 자기 재산에 의미 있는데 금액이 크다면 처음에는 맡기시는 게 맞습니다. 10억 가지고 뭔가 깨지면서 배우겠다, 수업료 내면서 배우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근데 내가 100억, 뭐 200억 있으면 뭐 깨져도 되죠. 뭐 10억에서 얼마나 깨지겠습니까? 뭐 나쁜 것만 선택 안 하면 사실 30% 손해보기 어렵잖아요. 네, 뭐 작년 같은 시장 아니면 예. 네. 아, 올해 또 그렇게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그 위만 봐서 그래요. 위만 봐서 그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을 살 때 저는 항상 야 이게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까를 같이 보고 하거든요.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운은 적고 업은 큰 거를 골라는 연습을 해야죠. 금융자산만 10억 정도 있으면 그 뭐 KB 한국의 부자들 그 기준으로도 이제 부자 순위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 정도 있다면 사실은 그 중에 일부는 간접 투자로 맡기는 게 네, 그렇죠. 왜냐면 상식적으로 10억,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주식을 10억으로 이룬 사람이 아니라면 네. 다른 자산이 더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운용사들 잘하시는 분들 많이 생겼고 또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맡기시면서 뭐 따블을 원하면 안 되고 예. 이자 수익보다 훨씬 더 좀 나은 수익 정도면 굉장히 우리 박수 쳐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뭐 50%, 100% 이런 수익을 주식은 그 정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뭐 저희를 비롯해서 뭐 다른 이제 유튜브에도 원체 뭐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몇십 %씩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꾸준한 수익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 되게 막 뭐라 해야 되나 무시까지 당하신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대단하지만 10년간 안정된 수익을 계속 올리시는 분이 더 대단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이건 작가님 나오셔서도 그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 네. 버핏의 대단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렇죠. 꾸준한 예, 수익률. 예, 예, 예. 끝내기 전에 약간 이런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이라는 게 조금 있잖아요. 네. 뭐 늘 좀 쏠림이 좀 있는 시장이기도 네, 하고 네, 네. 한 10월 이거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막 메타버스, NFT, 뭐 게임주, 엔터주 막 급등을 하다가 또 잠깐 조금 다른 쪽으로 갔다가 이럴 때 혹시 좀 장세에 따른 리밸런싱도 하시는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럴 때 좀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블로그에 간혹 쓰는데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장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저쪽 소프트웨어 쪽인데 네. 잔뜩 하드웨어만 들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소프트웨어를 잘 안다면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편입할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잘 모르면 제 순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순번이 올 때까지 네, 기다린다. 네, 네. 왜냐면 이제 오는 거를 자기가 그 분야를 잘한다면 네. 알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모른다면 그 분야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내가 이렇게 분산해 놨던 어떤 섹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빠지고 있고 그 상황이 터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면 계속 그 분야의 비중을 올리는 거죠. 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5개의 산업에 내가 20%씩 해놨다고 해보자고요. 네. 근데 소프트웨어는 정말 잘 돼서 40%가 됐어. 네. 그러면 다른 거는 상대적으로 줄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이거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빠졌으면 그 40%된 거를 좀 옮기는 작업도 필요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좀 리밸런싱을 하면서 요즘 네. 좀 많이 눌려있던 쪽에 네. 다시 순번이 돌아오기를 또 이제 기다리는 작업. 네. 근데 대신에 그게 예. 자기가 잘 알아야죠. 그냥 마냥 언젠가는 올 거야. 뭐, 그런 식이면 좀 곤란하죠. 그리고 아까 약간 조금 하방 리스크 뭐 이런 쪽하고도 좀 맥락이 닿는 부분이기는 한데 항상 그런 이야기 많이 강조하시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공격수가 네. 있어야 하지만 수비수도 필요하다. 네네. 근데 이제 필요합니다. 공격수가 뭔지는 아마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뭐 네. 성장주 막 이런 네, 것들이겠죠. 수비수라 하면 저는 이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수비수라 하면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걸까? 뭐 내수, 뭐 통신 막 이렇게 해서 뭐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뭐 PER이 뭐 한 2배, 3배짜리 좀 어떤 게 진짜 수비수일지. 이게 이제 수비수라고 하면 네. 가장 좋은 수비수는 네. 배당이 어마어마하게 센 종목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2006년도에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이 맥쿼리 인프라였거든요. 예. 그 주가도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때가 5,000원 이하였어요. 그때 배당 수익이 8%, 그 당시에 9%, 12%까지 나왔나? 오래돼서. 그래서 제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예. 집 2채 있는 애한테. 예. 집 한 채 팔고 맥쿼리 인프라 사나. 예. 지나고 보면 복리로 계속 살 수 있으니까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수익이거든요. 네. 집보다 100% 낮습니다. 그런 거 수비수죠. 그러니까 배당을 확실하게 주는 게 수비수죠. 또 한 가지는 남들이 좀 외면하는 섹터라도 퍼 1, 2짜리는 너무 심하죠. 근데 그 퍼 1, 2가 내년에도 퍼 1, 2고 내후년에도 퍼 1, 2가 확실한 거. 그러니까 올해만 순간적인 이익이 과대하게 나와서 퍼 1이 되는 경우는 내년에 퍼 10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으니까 불확실하지만 네. 수주장고나 이렇게 알 수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에 2월 달에 1, 2월 달에 많이 샀던 회사가 2개가 있는데 수비수로 네. 한국기업평가. 한국기업평가는 그 신용평가 회사인데 그 미국 회사가 지분을 들고 있죠. 무디스던가요? S&P인가? S&P가 어디 신평사가 예. 들고 있고 그 밑에 이크레더블이 있습니다. 네. 그게 원래 우리가 채권 발행할 때 2군데 이상에서 받아야 되니까 한 회사가 다 2개씩 만들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하는데 그 전에는 이크레더블의 성장이 되게 좋아서 실적이 잘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이크레더블이 훨씬 더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2019년도 3분기, 4분기 때부터는 한국 기업평가 실적이 확실히 턴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잘 몰랐죠. 그래서 이크레더블은 견조했고 한국 기업평가는 약간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당 수익도 굉장히 좋아서 걔를 사놨었죠.
걔를 수비수로.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안 네. 빠졌습니다. 어. 그래서 그걸 팔고 성장주로 갈아탔고, 또 동부건설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동부건설도 사모펀드가 동부그룹이 어려워지면서 네, 사모펀드한테 네, 넘겼지 않습니까? 네. 그 사모펀드는 우리가 잘 아는 한국토지신탁, 뭐 MK전자, 한국토지신탁, 뭐 동부건설 이렇게 돼 있는 로 돼 있는데, 사모펀드 특징이 배당이 많은 거잖아요. 네, 네, 많이 가져가죠. 예, 그리고 또 비용 통제를 잘하고, 예. 예, 그래서 수익률도 되게 좋아졌고, 수주잔고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거 역시도 뭐 빠르게 주가가 회복해서 작년에 좀 발빠르게 수비수를 공격수로 교체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섹터라든지 밸류에이션만 보고 아 얘네가 수비수다가 아니라 네, 기업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네네네. 아 얘네에게는 좀 안전마진이 있다. 네네. 너희들이- 이거는 빠지기 어렵다. 뭐 이런.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현금은 제가 보기엔 골키퍼. 아, 예, 예. 예. 수비수는 약간의 수익도 기대하고, 네, 현금 대용으로 할 수 있는 회사들. 네, 공격수는 정말 이제 공격을 잘하는 성장주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442라고 해야 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포메이션을 네, 본인만의 것을 두는 거고. 네네. 그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막 시장이 많이 오르면 수비수 포지션을 조금만 늘려놓고, 아, 네, 시장이 좀 낮으면 수비수를 좀 줄여놓고. 그러면은- 지금은 수비수가 좀 줄어있죠.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3백일 수도 있고 네.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4백일 수도 있고.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수비수가 올라가는데, 시장이 좋을 때, 아, 반대로. 네, 시장이 좋을 때 좀 빼놓죠.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수비수를 늘려야 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공격으로 올리고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내리고. 네네네네. 근데 그게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한 10% 정도만 좀 왔다 갔다 하는. 아, 저. 거의 뭐 소수점 단위로 조절하는 분이신데. 네. 이제 저도 자주 항상 그 통화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분인데 또 이렇게 딱 카메라 갖다 놓고 하면은 또 요런 시간 나름대로 또 얻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예. 저보다 워낙 잘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이고. 근데 이제 우리 이대호 기자님하고 저하고 아이고, 예.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네. 나온 거고, 뭐. 아이, 별 말씀을요. 고수분들은 또 고수분들 나름의 또 이제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똑같이 투자하지 않는 연습, 그리고 작은 금액이라도 자유의지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주식의 버블은 산업을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의사결정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 아, 진짜 명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 썸네일 나왔다, 썸네일. 네. 그래서 그 내년에는 좀 많이 조금 네. 일상도 그렇고 많이 네, 네, 네. 변화가 있으실 네, 거라고. 네, 네. 또 거주지도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옮기셨고. 네,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왔고, 좀 더 바빠지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기업 분석가로 이제 좀 더 집중하기 위한 네. 밑작업들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하여튼간 또 머지않은 시간에 또 한번 기약을 하고, 네. 하여튼 우리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한번 나오겠습니다. 안 좋을 때? 좋네요. 좋을 때 나오면 뭐예요? 내년에. 아, 네. 또 한번 감탄을 합니다, 제가. 아이고, 별 말씀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